여보, 우리 애 숨소리가 이상해요. 제발 병원 좀 가게 택시비라도 좀 주세요. 시끄러워. 내일 중요한 접대 있으니까 사람 잠 좀 자게 입 좀 닥쳐. 내가 저런 괴물을 키우려고 그 고생을 하며 피눈물을 흘렸던가. 30해 전에 그날 밤도 오늘처럼 지독한 비가 내렸습니다. 천장에서 새는 빗물을 양은 냄비로 받아내던 단칸방. 고열로 경기를 일으키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젊은 수연은 남편 김한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김한은 귀찮다는 듯 수연을 밀쳐냈고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수연은 밤새 아이를 업고 달렸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발바닥이 피로 물드는 줄도 모른 채 그저 내 자식 숨소리 하나에 온 세상을 걸었던 여자가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이제 그 좁고 습하던 방은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70평대 펜트하우스. 발을 들이기만 해도 발목이 잠길 듯 폭신한 카펫이 깔려 있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30년 전보다 더 시리고 차가운 무관심의 냉기였습니다. 성공한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된 김한은 이제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는 않지만 그의 영혼은 그때보다 더 지독한 오만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낸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으며 곁에서 그림자처럼 자신을 뒷바라지해온 아내 수연의 고통은 당연한 배경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새벽5시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가를 두드리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김한의 건강을 위한 해독 주스를 갈고 시어머니 박 여사의 기력을 보할 보약 같은 아침상을 차립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마디마디가 굵어져 물을 짤 때마다 통증이 밀려오지만 남편의 셔츠 깃 하나에 주름이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김한에게 수연은 그저 집안의 풍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김한은 신문을 보거나 태블릿 PC를 두드릴 뿐 수연이 정성껏 차린 반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레 여보, 나 요즘 손목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려는데 라고 운을 떼면 돌아오는 것은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청소기는 로봇이 밀고 세탁기도 다 있는데 엄살 좀 부리지 말라는 서늘한 핀잔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을 며느리 수연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정서적 학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박 여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등을 볼 때마다 자신의 젊은 날이 겹쳐 보여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사건은 김한의 고교 동창들이 집으로 모이기로 한 토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김한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수연에게 최고급 호텔 수준의 파티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수연은 일주일 전부터 식재료를 장만하고 손목에 파스를 대여섯 장씩 붙여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집안 가득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연은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부엌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마침내 김한의 친구들이 도착했고 화려한 거실에서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성공담을 늘어놓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한은 친구들 앞에서 수연을 내조의 여왕이라 칭송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내가 이 정도로 부려먹어도 군말 없는 여자라는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김한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 재수 씨 같은 분 만난 것도 자네 복이야라고 말하자
기만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은 무슨. 원래 여자들은 이렇게 길들이기 나름이야. 내가 이 사람 친정빚 다 갚아주고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야 좀 쓸만해진 거지. 그 말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수연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수연의 친정 빚은 수연이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결혼 후 부업까지 해가며 스스로 갚은 것이었음에도 기만은 그것을 자신의 시애인 양 떠벌렸습니다. 수연은 쟁반을 든 채 부엌 문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깎아놓은 사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던 박 여사가 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던 박 여사였지만 그날만큼은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어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기만의 손에 들린 와인잔을 빼앗아 그대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파편이 튀고 붉은 와인이 카펫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친구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만은 당황하여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기만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것은 30해 전 아픈 아이를 외면하고 술에 취해 자던 아들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30해를 묵혀온 노모의 심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기만의 멱살을 잡듯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산을 옮길 듯한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기만의 친구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지만 참 못난 놈입니다. 이 집, 이 차, 저놈이 누리는 이 모든 권세는 저기 서 있는 내 며느리의 피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기 처를 남들 앞에서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는 저런 졸장부를 친구라고 두지 마십시오. 기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엄마 미쳤어? 치매야? 라고 대들었지만 박 여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기만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명의가 박 여사로 되어 있다는 증서와 함께 기만의 회사 설립, 당시 박 여사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매각해 종잣돈을 대주었던 상세 내역서였습니다. 박 여사는 기만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저 앞치마를 둘러라. 그리고 내 친구들이 어질러 놓은 이 오물들을 내 손으로 직접 치워라. 못하게 했다며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이 집안에 단 하나도 없으니 내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정장까지 다 벗어놓고 나가. 기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당장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비겁한 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수연을 끌어당겨 자신의 곁에 세웠습니다. 수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저놈은 오늘부터 이 집의 가장이 아니라 죄를 씻는 일꾼일 뿐이다. 기만은 결국 고급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빈자리,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 찌꺼기들을 치우며 그는 비로소 수연이 매일같이 홀로 감당해온 공허함과 고단함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기만의 오만했던 자존감은 한 겹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잔인한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것 또한 가족의 용기입니다. 박 여사가 보여준 결단은 단순히 아들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제 자식의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며 가르친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 여사와 함께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가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아는 여전히 서툴게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가치의 무게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시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수연이 같은 며느리가 혹은 박 여사 같은 고뇌를 품은 어머니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그 손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온 가장 위대한 기둥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